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PSAT 열심히 이제 모의고사 하는 기간이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PSAT랑 같이 하느라고 여러분도 그러실 테고 많이 힘드시죠? 네. 네. 그래서 이순환 때는 이제 PSAT에 부담도 많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럽게 정치학을 공부하지 않도록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로 가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내용 자체는 이제 이 교재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고난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학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이론인데 당연히 이제 이 정치학의 여러 하부 분야 중에 정치 철학이 가장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고난도 이론 교재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정치 철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뭐 논문을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용,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만 키우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수험 적합적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제가 PSAT로 고통을 받는 여러 수험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도대체 PSAT에 어떤 내용이 나오길래 이렇게 괴로워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나름대로 PSAT 특히 언어 논리 기출문제를 쫙 한번 봤어요. 모 서적에서 여기 1층에 있는 모 서점인가요? 서적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어 논리 지문을 보니까 정치 철학과 관련된, 넓게는 이제 철학이겠죠? 그래서 이 철학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직간접적으로 PSAT, 특히 언어 논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교재 거의 매 장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PSAT 언어 논리에서 기출된 기출 문제 직접 임용도 했고 뭐 그랬어요. 근데 뭐 거의 모든 그 장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이 정치학 이순환 이 고난도 이론, 특히 정치 철학 내용은 물론 정치학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PSAT 특히 언어 논리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PSAT 외부 효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치학의 PSAT 외부 효과. 느낌 오죠? 경제학 제일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정치학에서 정치 철학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제 수업을 들으셨으면, 예비 1수는 들으셨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영역은 비교 정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정치고, 정치 철학은 뭐 이제 시험에 출제될 확률로 따지면은 이제 비교 정치, 국제 정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확률은 낮지만 이게 나오면은 매우 어렵습니다. 비교 정치, 국제 정치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고수와 고수가 아닌 사람들이 이 정치 철학 문제가 나오면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변별력에서 정치 철학 문제가 나오면 변별력이 매우 클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수는 이제 정치 철학 문제가 나오면 잘 써가지고 고득점을 받을 확률이 높고, 고수가 아닌 사람들은 정치 철학 문제가 나오면 잘 못 쓸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순환 때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제 자신이 정치학 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 철학 문제가 나오기를 간절히 자신이 믿는 신한테 기도를 해야 되고,
뭐 믿는 신이 없으면 그냥 그냥 시험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자신이 고수가 아니다. 내가 뭐 초시생이다. 정치학 공부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이제 정치 철학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정치 철학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정치 철학 이 교재 이거를 이제 PSAT 언어 논리 공부하는 읽기 자료라고 또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PSAT 뭐 모의고사도 보고 그래서 지금 정치학 공부가 지금 너무 힘들다 이순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실강 수강 신청을 했지만 동영상 강의로 이제 돌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순환 때는 그게 이제 PSAT도 따라가고 뭐 정치학 이순환 뭐 하루에만 거의 수업을 한 6시간 가까이 들으니까 이제 체력이 또 상대적으로 약하신 분들은 잘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이제 동영상 강의로 이제 전환하시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어떤 이유든 간에 아무튼 이제 최대한 편안하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습할 필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예습을 하면은 더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제 영화관에 왔다 생각하시고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냥 제 강의를 먼저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가볍게 이제 교재를 이제 한 번씩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순환 때는. 그래서 시험도 뭐 이틀에 한 번씩 이제 본다고 나와 있는데 시험 보는 것도 부담스러우시면 시험을 보지 마세요. 괜히 뭐 이거 뭐 이렇게 완벽주의 고시생들 중에 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완벽하게 인생을 살려고 그러는데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인생은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불가능한 거를 이렇게 추구하지 마시고 불완전한 삶 속에서도 뭔가 이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이제 우월하게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제 시험 보는 것도 힘드시면 그냥 제끼세요. 그럼 언제 시험을 보느냐? 뭐 보고 싶은 분만 보고 보기 싫은 분은 이제 시험 문제 잘 놔뒀다가 이제 뭐 PSAT 시험 끝나고 나서 본인이 한번 실제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제 최대한 부담 갖지 말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물론 말처럼 쉽지가 않죠. 뭐 부담이 안 되겠어요? 마음이 불편하겠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겠지만 이제 그래도 뭔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해서 끝냈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할 것도 많기 때문에 일단 2페이지를 보시면 목차가 있죠. 그래서 고대, 근대, 현대 정치 철학 주로 이제 1번, 2번, 3번 목차는 주로 이제 서양 정치 철학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4번은 이제 유교 정치 철학인데 유교 정치 철학 당연히 동양 정치 철학이죠.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한 10여 년 전쯤에. 그래서 또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3페이지를 가시면 제 1편에서 이제 고대 정치 철학인데요. 물론 고대 정치 철학자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두 사람은 당연히 1번 플라톤, 2번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나머지 정치 철학자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약 0%. 그래서 굳이 예컨대 뭐 키케러를 공부한다. 아니면은 무슨 뭐 또 누구 있냐? 또 무슨 뭐 토마스 아퀴나스니 무슨 뭐 아우구스티누스니 뭐 많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제 또 중세 뭐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학문적으로는 매우 중요하고 위대한 정치 철학자라고 할 수 있지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저 같으면 약 0%예요. 나올 확률이. 출제위원이 진짜 다 3명이 다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번에 한번 진짜 불에 타로 이 수험생들을 완전히 그 정신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만들겠다. 이러지 않는 이상 나올 확률 없습니다. 거의. 약 0%. 그래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를 가시면 이제 정치 철학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가볍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요 내용은 이제 내년에 정치 철학이 나왔을 때 뭔가 내가 서두에 혹은 서론에 좀 멋있게 써보겠다. 그러면은 요 내용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정치가 발전하려면 정치 철학 이것도 뭐 발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대통령 선거하는데 대통령 후보들의 특히 이 유력 후보 2명 혹은 이제 원래 3위였던 분이 갑자기 요즘에 급상승하고 있죠. 왜냐하면 역대 최고의 비호감 후보들의 선거라고 지금 불리고 있잖아요. 찍을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이제 뭐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3위에 해당하시는 분 있잖아요. 안으로 시작하는 분 있죠. 그분이 갑자기 막 지지율이 지금 급상승한다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유력 후보들이 도대체 어떤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건지 이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건지 그거를 제대로 파악이 됩니까 지금? 근데 어느 후보는 그냥 좀 얘기하기 좀 민감하지만 그냥 전 정부에서 엄청나게 탄압을 받으면서 계속 버텨가지고 인기가 높아졌다라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여러분. 또 그분의 그 정치 철학이 뭔데? 당신의 정책 공약이 뭐냐?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다는 얘기가 뭐 유능한 사람을 쓰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혹시 이제 제 수업을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오해할까봐 그러는데 저는 일단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선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가 당선이 돼도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희망 없잖아 지금. 뭐 지금 평생 일해가지고 뭐 집 살 수 있어? 그거를 여당의 대선 후보가 공개적으로 시인했어요. 너무 우리가 집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중간에 웬만하면은 내가 현역 정치인들 비판을 안 하는데 요즘에 하도 기가 차가지고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막 어쩔 때는 막 울분이 쌓여가지고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나오는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특정 정치인을 비판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과 경쟁하는 다른 후보를 내가 이제 지원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이제 정치학 교육을 잘 시켜서 이제 훌륭한 대통령을 만드는 게 저의 꿈이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내가 애국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페이지는 그렇게 넘어가고 5페이지를 보면은 폴리스가 나오는데 당연히 폴리스는 아시죠? 뭐 고등학교 때도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법과 정치가 아니라 정치와 법으로 바뀌었더만요. 과목이 원래 법이 먼저 나왔는데 갑자기 정치가 먼저 나오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어요. 정치학 선생님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하는데 이 폴리스의 특징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 특히 이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와 관련된 내용이 12페이지까지 쭉 나오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이 내용은 가볍게 그냥 한번 읽으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아테네의 폴리스에 대해서 정치학에서 물어볼 확률은 제가 볼 땐 딱 0%고 그럼 이거 왜 공부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 아테네 폴리스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뒤에 우리가 또 공화주의, 뭐 민주주의와 관련된 또 내용을 공부할 건데 그 개념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기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교재에서 보니까 자 거의 첫 번째 줄에 우리나라 헌법 제1조 당연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내용 뭐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 안 불렀어요? 초등학교 때? 요즘에 초등학교 학생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뭐 노래도 있는데 궁금하시면 쉬는 시간에 한번 들어보세요. 신납니다. 그래서 핵심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거기 네 번째 줄에 보니까 나오죠? 민주주의, 디마크라시의 영어는 그리스의 데모스가 이제 인민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 표현이 안 나와 있구나 여기에. 원래는 이제 이 디마크라시라는 게 이게 이제 피플이에요. 피플이고 크로스는 이제 룰, 지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피플을 우리는 이제 국민이라고 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근데 국민보다는 인민이라는 표현이 더 올바르고 바람직하고 이렇긴 한데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면은 이제 제가 빨갱이로 몰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거를 먼저 이제 선취해가지고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국호가 인민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쓰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학계에서는 정치학 교수님들이 인민이라고 써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공산주의 빨갱이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정치학 기출 문제에서 민주주의는 뭐 인민의 지배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설문에 쓰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답안지에 인민이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되고. 근데 정 불안하면 그냥 국민 해놓고 가로치고 인민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아무튼 간에 이제 국민 혹은 인민의 지배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함의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 모든 국민들이니까는 이거는 이제 다수의 지배라는 함의가 있겠죠. 요건 이제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정 나오는데, 공화정의 기원이 라틴어 뭐 레스 푸블리카라고 하는데 이게 공공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화국이라고 하면은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정치적 가치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에만 주목을 하고 공화주의는 상당히 소홀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이 독재를 하다 보니까 일단 민주화되는 게 가장 급선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정치학자들도 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화주의도 당연히 우리 헌법에서 중시하는 가치다. 그래서 공화주의와 관련된 연구도 지금 이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2015년, 16년 이제 공화주의가 출제가 됐습니다. 입법고시에서. 특히 이제 마키아벨리와 관련해서 공화주의가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마키아벨리와 관련해서 전혀 공부가 안 된 분들은 마키아벨리가 왜 공화주의지? 마키아벨리는 우리가 군주론 하면은 뭔가 그냥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권모술수 사용해서 권력을 뭐 쟁취하고 이런 얘기하는 주로 현실주의 정치 철학자라고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공화주의가 나왔지? 이런 이제 의아함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문제에서 현실주의 입장에서 마키아벨리를 써버리면 빵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시험에서 명확하게
공화주의 관점에서 설명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공화주의 관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없이 그냥 현실주의만 이야기해 버렸어. 그러면은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을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빵점을 맞아도 할 말 없어요. 예컨대 경제학에서 이제 무슨 뭐 경제 현상 분석할 때 케인즈주의로 분석하라고 그랬는데 통화주의로 아주 완벽하게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어. 답을 썼어. 그래도 빵점 맞아도 할 말 없어요. 왜? 아니 케인즈주의를 쓰라고 했는데 왜 케인즈주의 하나도 안 쓰고 통화주의를 써?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공화주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특히 이제 마키아벨리 우리가 공부하시면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쯤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아무튼 그렇고 자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이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라는 거는 자 이거는 이미 우리가 예비순환 들으셨으면은 이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했어요. 예. 그 예비순환 교재에 민주주의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이순환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을 예비일순환 다른 선생님 듣다가 이렇게 트랜스퍼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런 분들은 더 특별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예비순환 때 했던 강의인데 그 정치 철학 그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예비순환 관련된 내용, 그거를 이제 무료로 드릴 테니까, 뭐, 강의 계획서에 다 나와 있죠? 그거를 이제 들으시면 되고, 이미 예비순환 때, 혹은 일순환 때 들으신 분들은 굳이 뭐 다시 안 들어도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돈 주고 파세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불법행위인데 이러면 나는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걸리면은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다시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그 분위기가 이렇게 딱딱합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시험이 가까워서 되게 마음이 지금 힘들겠지만 좀 릴렉스 하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그럼 예비순환 복습인데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을 뭐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죠? 지목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더 다이나믹하고 재밌는데 뭡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이거를 정치적 뭐라고 했죠? 두 글자? 평등.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평등. 물론 이제 정치적 평등이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정치적 평등인데 정치 권력의 평등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그러면 정치 권력의 평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영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Power is widely and evenly distributed라고 했죠? 권력이 widely 폭넓게 그리고 evenly 이거를 심지어라고 번역하면 개그 콘서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등하게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넓고 균등하게, 그러니까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정치적 평등의 핵심이고, 물론 또 그러면 정치 권력이 이렇게 폭넓고 균등하게 배분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비순환 때 배웠지만 자유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가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했죠. 그럼 예컨대 자유주의자들은 그럼 제도를 어떻게 만들면은 정치 평등이 실현되느냐라고 했을 때 뭐 1인 1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한테 한 표씩 주니까 권리를 주니까 이거는 정치 평등이 실현된 거다. 예컨대 뭐 S그룹 회장님이나 돌아가셨죠? 뭐 부회장님인가? 그분? 최근에 감옥 갔다 온 풀려나셨죠?
왜 이렇게 잘 풀려납니까? 회장님들은 대통령도 풀려나셨지, 그쵸? 작년 말에. 그래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왜 박근혜 전 대통령만 풀어주고 나는 안 풀어줘, 왜 불평등하게 되어, 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라고 했죠? 왜 불평등하게 대우를 안 보십니까? 뉴스? 볼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공부하시기 바쁘니까. 예. 자, 그렇고. 근데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1인 1표 가지고 진짜 정치적 평등이 달성되느냐 이거죠.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평등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재벌 회장님하고 아니면은 그냥 그 아주 영세한 포장마차 하시는 사장님하고 진짜 정치 권력이 동등해? 이 사람들의 예컨대 로비할 수 있는 능력, 로비력 뭐 이런 거, 정치인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결국은 사회주의자들은 무엇에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 경제력. 그러니까 경제 권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 정치 권력이 좌지우지 된다. 그 얘기는 이제 경제력이 강한 자일수록 실질적으로 더 많은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경제적 평등까지 실현이 되어야지 이 정치적 평등도 실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예비순환 때. 기억이 다 나시나요? 예비순환 공부하신 분들? 정말 궁금한데 얼마나 기억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 최근에 했던 국제정치학 2순환 때는 제가 막 이제 아주 다이나믹하게 막 이제 지명해가지고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배웠죠? 예비순환 1순환 때? 그러면 다시 답해보세요. 이랬는데 답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냥 공부한 거 그대로 리마인드 하는 건데, 그러면 질문에 한 몇 % 정도 답을 했을까요? 거기 계신 분들은. 얘기를 할까 말까. 대략 한 50%. 그러니까 예비 1순환 때 공부한 내용이 50% 정도만 이제 그냥 이렇게 기억이 나고, 그 정도도 근데 상당히 준수한 거예요. 어떤 분은 10%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또 고통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 그렇고, 그래서 자 5페이지 제일 하단에 가시면 1번 폴리스의 특징은 당연히 가로 1번 소규모다 해서 6페이지를 가니까 역시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굵은 글씨 도시국가였죠? 그래서 거기 재밌는데 보니까 무슨 뭐 두 번째 단락에 이제 자유민 혹은 시민이 5,000명 정도. 그래서 굵은 글씨 보시면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 수 있을 정도다. 그러면서 이 정도는 오늘날 도심의 큰 아파트 단지 거주민보다 더 작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소규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규모여야지, 우리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아테네 하면은 생각나는 게 직접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소규모여야지 그나마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그 얘기는 대규모인 경우에는, 예컨대 지금 현대 시대는 이제 도시국가가 아니라 민족국가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배달의 민족, 한민족, 대한민국만 해도 지금 거의 5천만 명이 넘는데, 이렇게 대규모인 경우에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테네의 민주주의 같이 될 가능성이 매우 없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의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으로 가시면 노예제도가 존재했다. 이것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또 예비순환 때 공부했던 거 살짝 리마인드를 해보면, 우리가 민주주의의 이상이라고 하면 직접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이상입니까? 아니면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이상이에요? 당연히 직접 민주주의지. 왜냐하면
이거를 이거를 역시 예비순환 때 영어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popular self-government 라고 했었죠? 자, 이거 번역하면 popular, 인기 있는 self-government, 자기 지배. 이렇게 번역하는 순간 또 개그 콘서트로 가는 거예요. 물론 popular가 인기 있는 뜻이 있지만 이게 대중의, 일반 사람의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이것도 인민의 이렇게 이제 번역을 주로 하는데, 혹은 뭐 국민이라고 해도 되겠죠. 인민의 자기 지배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셀프 가버먼트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통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를 한다. 예컨대 법을 만든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대의민주주의니까 우리가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의민주주의고, 원래 민주주의 이상은 대표를 뽑지 않고 내가 직접 이 입법에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토론하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테니까 결국 이제 투표를 해서 1인 1표를 해가지고 다수결로 법을 채택해야 되겠죠. 그게 민주주의의 이상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러면서 시간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대의민주주의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 이상하면은 이제 인민의 자기지배 가장 잘 실천한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아테네다. 그래서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딴지를 겁니까? 만약에 그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행됐던 직접 민주주의를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일단 그 아테네에서 시민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정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뭐 투표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무 단위권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자격이 뭐냐면 일단 성인이어야 되고, 물론 뭐 어린아이 갓난아기는 투표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근데 성인 남성이야. 그리고 아테네 출신이에요. 아테네 출신 성인 남성. 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 지금 여성들은 참정권이 없어요. 시민권이 없어. 그러니까 여성들이 배제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지금?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빨리 환불하고 가야 돼요. 왜? 행정고시 볼 자격이 없거든.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이게 정말 그 민주주의의 이상입니까, 여성 여러분? 페미니즘이 이걸 보면은 분노가 폭발하겠죠.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완전 여성을 그냥 아주 대놓고 차별한 건데, 여성의 권리를 완전히 그 무시한 건데 이거를 민주주의의 이상이라고 해? 이러면서 비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남성분들, 우리는 그래도 이제 드디어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더 합격을 더 많이 하잖아요. 합격률이 높잖아. 그렇죠? 여성들이 이제 고시 공부 못하니까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야? 노예는 그 당시에 노예가 있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남성분들 중에 3분의 1은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노예니까 행정고시 볼 자격이 없겠죠. 거기 또 이제 환불하고 가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그냥 땡볕에서 이 추운 날에 막 이제 온갖 그 괴로운 육체 노동을 해야 되고 그렇겠죠? 주인집 자제분은 이제 시민이어서, 그래서 이제 행정고시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막 채찍질을 하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의 이상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것, 뭐 이렇게도 비판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다? 예비순환 교재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줄 가시면 2번 아테네의 민주정인데 추첨과 연임 금지가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추첨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행정고시 5급 공무원 하면은 시험 안 보고 그냥 추첨해가지고 딱 되면 나 이제 엘리트 공무원. 근데 이게 끼케야 1년 1년 후에는 이제 내려놔야 돼.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추첨해가지고 뽑고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인데 자 7페이지를 가시면 제일 위에 박스에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한 내용이 직접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7번째 줄 보니까 굵은 글씨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었던 그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페리클레스라는 이 위대한 지도자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사람들을 뭔가 이제 위로하는 뭐 그런 이제 행사에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이 이제 아테네는 이제 아주 훌륭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전사한 사람들 뭐 아주 뭐 이렇게 전사할 만한 전사를 해도 이게 이제 헛된 게 아니라 정말 값어치가 있는 값진 그런 죽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아주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자, 이거는 이제 올해 1순환을 들으신 분들은 누가 생각납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 사라고 해서 이 내용을 자기가 직접 보고 책을 쓴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아테네의 뭐 장군님이셨는데 그래서 입법고시에서 이제 이분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라고 했죠? 누구죠? 누굽니까? 지목을 안 할게요. 누구죠? 투로 시작하죠? 투키디데스. 투키디데스라는 장군님이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 뭐 이런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생했느냐 그 원인을 이제 분석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에서는 이분이 우리가 공부했던 예비순환 때 우리가 크게 한 4가지 시각을 공부했죠. 현실주의 시각, 자유주의 시각, 구성주의 시각, 그리고 구조주의 시각. 뭐 크게 4가지로 하면은 이분은 무슨 주의 시각에 속한다라고 배웠어요? 현실주의. 왠지 장군님이니까 현실주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막 군사로 뭐 이렇게 때려부시고 뭐 이런 거, 이건 또 편견인가? 그런 건데. 또 현실주의, 아버지, 뭐 이렇게도 이제 평가도 해요. 그러면은, 자, 이분이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원인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 내용이 나왔다고요. 입법고시에서 한 4년 전에. 무엇으로? 투키디데스의 여기 들어갈 2글자. 함정. 이게 나왔어요. 입법고시에서. 요게 지금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중에 누가 요 이야기를 했습니까? 힌트는 이분의 외교정책 결정 모델 있죠? 3가지 모델? 원래 그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앨리슨이에요. 제가 왜 갑자기 영어 스펠링을 썼냐 하면 국제통상 기출문제를 보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해놓고 G. 앨리슨의 외교정책 결정 모델 설명하시오. 이런 기출문제는 내 생전 처음 봐요. 학자 이름을 그냥 한국말로 주로 쓰는데 왈트, 월트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예 영어 스펠링으로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이렇게 앨리슨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그라함 앨리슨이 이제 최근에 무슨 책을 썼냐 하면 Destined for War 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Destined가 무슨 뜻이에요? Destiny에 뭔가 그 명사 해가지고 과거 분사가 된 것 같죠? 네. You are my destiny 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로 이제 남자들이 프로포즈 할 때 뭐 이런 거 이제 써가지고 카드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안 해봤나요? 나도 안 해봤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정된 전쟁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투키디데스 함정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럼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아테네의 동맹국들도 있었고 스파르타의 동맹국도 있었는데 이제 역시 고대 그리스의 이제 뭐라 그럴까 양대 산맥, 뭐 양두마차,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럼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투키디데스에 따르면 자. 이게 이제 국제정치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스파르타가 이 당시에 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고, 아테네는 이제 도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아테네보다 힘이 상대적으로 더 우월했겠죠?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패권국. 근데 이제 아테네의 국력이 급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머지않아서 한 몇 년 지나면 이제 스파르타를 따라잡을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예상이 돼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파르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다? 얘네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우리 근데 군사력, 뭐 경제력 따라잡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테네가 결국 우리를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감정, 어떤 심리가 생겼다? F를 시작하는 영어죠? fear, 공포.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스파르타 사람들이 이제 공포심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래서 아테네가 더 우리를 따라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쟁을 하자. 그래야지 승산이 있다.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아테네 국력이 우리를 이제 추격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불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자. 그래서 스파르타가 먼저 공격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 1순환 때 제가 국제정치학 설명할 때 무슨 전쟁이라고 했죠? 어떤 전쟁이라고 개념화 있습니까? 여기다가 두 글자. 영어로 하면 프리벤티브 워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예방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방전쟁의 개념은 뭐냐 하면 상대방이 우리한테 이제 위협이 돼요. 위협은 되는데 아직 상대방의 공격이 임박하지 않았어. 적의 공격이 임박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아테네가 오늘 혹은 내일, 모레 뭐 이런 식으로 군대를 이제 집결해가지고 스파르타를 공격할 징후는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이제 한 몇 년 지나면은 아테네 국력이 스파르타 따라잡아서 그때는 이제 우리를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은 했지만 단기간에는 아테네가 먼저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르타가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테네가 이제 결국 우리 국력을 따라잡아서 공격을 할 거니까. 그런 이제 공포심 때문에 먼저 스파르타가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라함 앨리슨이 이 Destined for War에서 오늘날의
스파르타에 해당하는 나라가 누구다? 미국. 오늘날의 아테네에 해당하는 나라가 중국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1970년대 후반에 중국이 이제 등소평이 등장해가지고 개혁개방 정책 했잖아요. 네. 사실상 자본주의를 도입한 건데, 물론 중국은 이제 중국식 사회주의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거의 말장난이고, 사실상 자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평균 한 10% 경제 성장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미국을 이제 추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2030년쯤 되면은 이제 뭐 중국의 경제력이 GDP가 이제 미국을 뭐 따라잡을 거다. 뭐 이런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에 아테네 스파르타 간에 발생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도 예비순환 1순환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도종국의 국력이 급성장해가지고 패권국의 국력을 따라잡아가지고 두 국가 간의 전쟁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던 국제정치에서 무슨 이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나요? 영어로 하면 파워 트랜지션 티어리. 그래서 이게 세력, 기억나시죠? 예비선언 때? 전이유. 세력 전이 이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사례를 또 들어요. 이미 고대 시대 때부터 이제 세력 전이 이론을 뭔가 이제 입증할 구체적 사례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2015년도인가 16년도 입법고시 이제 그때 제 수업을 들었던 어느 분이 이제 이 투키디데스 함정과 관련해서 세력 전이 이론하고 연관해가지고 답안지를 썼대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열심히 공무원 생활하고 있겠죠? 입법고시니까 입법고시는 이제 합격하면 서울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행정고시는 이제 어디서 근무합니까? 세종시로 내려가야 되는데 세종시도 집값이 매우 비싸다라는 이제 뉴스가 있죠.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또 이게 입법고시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다른 직렬에서 출제된 유사한 내용이 행정고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거는 만약에 내년에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물어보면은 행정고시 일행직에서 이러면은 그 출제한 교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냐? 뭐 이런 마음으로 출제를 한 것이겠죠. 근데 또 예상외로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듯한 문제가 또 꽤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용이 좀 평이하고 쉽다라고 판단해도 절대 이제 자만하지 말고. 근데 내용이 쉬울수록 더 구체적인 내용을 잘 써야 돼요. 왜냐하면 나만 쉬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2차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그래서 뭐 집에 가서 울 필요도 없고, 왜?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어려운 거고, 내용이 쉽게 나온다 그래서 집에 가서 웃을 필요도 없어요. 왜? 나만 쉬운 게 아니니까. 어차피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또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8페이지를 가니까 가로 1번 뭐 민해도 나오고, 가로 2번 평이회, 가로 3번 뭐 배심원 등등 나오는데, 역시 이제 핵심은 추첨으로 이제 선발을 했고 뭐 연임을 금지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결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제 9페이지를 가니까 가로 4번 장군은 추첨으로 뽑지 않는 이제 예외다. 왜냐하면 전투를 잘하려면 일단 오랜 기간 동안 뭔가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도 제대로 못 쏘는데 갑자기 추첨해가지고 뽑혔어 내가. 그러고는 이제 막 병사들한테 총 쏘라 그러고 지휘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시면 9페이지 아테네의 덕성. 이게 이제 시민적 덕성이다라는 건데 이것도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셋. 이게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언급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제도예요.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뭐 예컨대 우리가 비교정치에서 공부했던 뭐 선거제도 같은 경우 그러면 뭐 지금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단순 다수제로 대통령을 뽑는 게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냐? 아니면은 다른 방식.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단순 다수제의 뭔가 대안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결선 투표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결선 투표제를 하면은 단순 다수제보다 민주주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를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일순환 때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도 비교정치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주제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라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단순 다수제로 하니까 무슨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예컨대 내가 지금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어.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대뽀인 정부가 다 있냐 이러면서 경제 원론 공부했으면은 그냥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를 알 수 있는 정책인데도 막 밀어붙이는 거다라고 가정해봐요. 내가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뭐 밝히지 않겠고. 그래서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돼. 도대체 이 무능하고 이 정신 나간 정부 도저히 안 되겠다.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비교정치에서 공부했던 흥분하면 안 되는데 집에 가면 또 흥분하면 체력이 저하돼서 1시간 동안 누워 있거든요, 제가. 너무 흥분하면 이제 2시간 동안 누워 있기 때문에 흥분하면 안 되고. 그래서 회고적 심판을 해야 되겠다. 회고적 투표.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민주당한테는 표를 절대 안 주는데 그럼 결국은 정권 교체를 하려면 뭔가 이제 민주당하고 뭔가 경쟁을 해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후보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국민의힘밖에 없단 말이야. 윤석열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윤석열 이것도 안 돼. X란 말이야, 이거. 내가 그러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런 X 같은 후보한테 표를 줘야 되나? 이런 이제 자괴감이 막 드는 거예요. 왜? 다른 후보한테 주려고 해도 예컨대 3등 안철수나 4등 심상정 너무 지지율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내가 표를 줘도요. 예컨대 내가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도덕성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이건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장 도덕성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후보가 압도적으로 안철수거든요. 그러면 안철수한테 표를 주고 싶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안철수한테 표를 주면은 이게 이제 윤석열 안철수 표가 이제 분산이 돼가지고 결국 그러면은 누가 이득을 본다? 이재명이 이득을 본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철수한테 표를 주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생각하는 차악인 아무튼 최악에서 거의 배짱 차이가 나는 차악한테 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비교정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략적 투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바람직하냔 말이야. 이게 정말 그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냐. 국민들의 이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냐 이거예요. 네? 그렇죠? 네.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 뭐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가 돼도 우리나라 꼴은 이 모양 이 꼴이고 별로 발전할 것도 없고 뭐 그런 건데 예? 집안 싸움이나 하고 앉아 있고 근데 어제 또 보니까 이 씨하고 윤 씨가 또 이렇게 서로 포용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 좋은 느낌이 들었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결선 투표제로 바꾸면은 만약에 올해 대통령 선거를 그러면은 나는 예컨대 안철수를 지지한다 그러면은 1차 선거에서
그냥 마음 놓고 안철수를 찍으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차 선거에서 윤석열이나 안철수 둘 중에 한 명은 2등이 될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1등이 이재명이 된다 그래도. 근데 이제 이재명이 1차 선거에서 50% 이상 득표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 그럼 이제 2차 투표로 가가지고 이재명하고 예컨대 안철수가 되든지 아니면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 이제 양자 대결 구도로 가겠죠? 그럼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윤석열을 싫어해도 도저히 그 민주당을 찍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윤석열한테 주는 거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여유가 있단 말이야 마음에. 예. 그렇게 따지면은 결선 투표제가 국민들의 정치적 선호를 더 많이 반영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정의당 정말 열성당원이다. 그래서 심상정 외에는 다 쓰레기다 이거. 안철수도 쓰레기고 뭐 윤석열도 쓰레기고 다 뭐 부르주아 뭐 부자 뭐 이런 인간들이다. 예. 뭐 이래가지고 그래도 1차 투표에서 심상정을 마음 놓고 찍을 수 있어요. 그럼 뭐 심상정 안 되겠죠. 심상정이 뭐 1차 선거에서 2등 되겠어? 이런 얘기하면 또 심상정이 나한테 화내겠지만 또 이제 2차 투표로 가면은 또 이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당선되는 거를 막는 그런 투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순환 때 뭐라고 했어요? 그거를. 거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악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 권리를 2차 투표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된 거거든요. 특히 제도와 관련해서. 그렇죠? 예. 아니면 이제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 5년 단임제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주로 학자들이 논의하는 게 뭐 4년 중임제를 하자, 아니면 뭐 내각제를 하자, 뭐 등등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이제 잘 만드는 거 이거 당연히 중요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야. 예. 예컨대 단순 다수제에서 결선 투표제로 바꿨는데 이거 뭐 1등부터 4등 후보가 다 내가 볼 때는 다 쓰레기야. 다 자질이 다 떨어지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정치인들, 국민들이 수준이 그 모양이면은 별로 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문화라고요. 예, 민주주의 문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를 실제로 운영하는 이 사람들의 자질과 관련된 거죠. 자질. 얼마나 이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컨대 1987년에 우리가 정말 그 피를 흘리면서 민주화를 실현했어요. 대통령 직선제로 대변되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이 여기 박종철 열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박종철 열사 여기인가? 했나요?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뭐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어렵게 직선제 했는데 국민들이 투표장에 안 가. 다 투표하는 날 그냥 애인이랑 롯데월드 가고 혹은 롯데월드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롯데타워입니까? 그 높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데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무관심해. 정치 참여를 안 해.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화, 자질 차원에서 이제 중요한데 그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civic virtue라고 하는 겁니다. civic virtue. 이게 이제 뭐 시민적 덕성 혹은 이제 덕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게 이제 특히 우리가 뒤에서 배울 공화주의자들의 가장 주된 문제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아테네 혹은 이제 고대 로마 공화정 시절에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이제 문화, 그런 자질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civic virtue, 시민적 덕성이라고 해요. 이거를. 근데 오늘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현대인들은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 정치에 참여를 안 해. 이렇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의 이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하는 이런 자질, 시민적 덕성, 이걸 이제 부활시켜 볼까, 이걸 이제 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공화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민적 덕성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딱 두 가지만 들라라고 하면은,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정치 참여예요. 물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이야기하겠죠. 앞에 적극적이라는 말은 당연히 괄호 안으로 해가지고 하고, 또 하나는 어떤 걸까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은 그게 바람직할까?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자, 예컨대 그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 할머니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바람직해 그게? 물론 혹시 태극기 부대 혹시 그 소속된 분 계세요 여기? 그럼 바람직하다라고 하겠지만 네, 자 다시,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데 그 목적이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과연 바람직하겠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데 그 목적이 공익을 실현하는,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질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까딱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신들만의 이익,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집단 이기주의라고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익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네들만 이득을 보는 거야. 국민들 전체는 다 희생해버리고. 그러면은 그거는 공화주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공화주의에서 당연히 배격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화주의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의 시민적 덕성, 이걸 강조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공화주의가 그러면 제도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공화주의자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계속 진도를 나가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3번 아테네의 덕성 해가지고 시민적 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다시 교재를 보니까 가로 1번 적극적인 정치 참여,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또 굵은 글씨로 공공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니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해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페리클레스가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 정치에 무관심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의 영어로 표현하면 이디어트라고 불렀답니다. 이디어트가 무슨 뜻인가요? 어려운 영어 단어인가요? 영문학과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을 것 같지만은 창피해서 손 안 드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게 이제 백치아다다, 그 소설 아시죠? 저도 수능 공부할 때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백치, 바보 천치 똥개,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정치에 관심 없는 자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그 아테네 시민들한테 이제 멸시와 천대를 받는 뭐 그런 이제 존재다, 그런 것이고, 그런 얘기가 이제 10페이지, 11페이지에 쭉 나와 있으니까 가볍게 한번 쓱 읽어보시고, 그 다음 11페이지 가시면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로 2번 전제 조건은 경제적 평등,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평등해야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도 이제 평등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경제적 불평등이 점점 심화될수록 정치적 평등은 이제 요원해진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박스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이야기가 또 있죠. 거기 보니까 빈곤 때문에 민주정치 여러 결함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정한 물질적 여유를 지속적인 수준으로 확보하여주는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또 어떤 시사점이 있냐 하면, 자, 사람들이요 모두 다 그러니까 부자나 빈자나 뭐 중산층이나 적극적으로 정치를 참여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너무 빈곤해 지금. 하루 먹고 하루 벌기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정치에 신경을 쓰고, 정치에 신경 쓰려면 뉴스도 봐야 되고 뭐 나름대로 교양도 쌓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 예컨대 뭐 하루 종일 내가 택배를 돌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과로사 일보 직전인데 내가 뭐 어떻게 뭐 정치에 관심을 갖고 뭐 뉴스 열심히 보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제 함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보니까 행정고시 언어 논리에서 제가 봤는데 뭐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하고 뭔가 비교가 되는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가 나왔거든요.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소수가 지배하는, 그걸 뭐 좋게 이야기하면 귀족정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제 과두정인데, 그러니까 소수 지배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파르타는. 아테네는 이제 어쨌든 반대죠. 다수의 지배, 민주주의.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인용했냐 하면, 혹시 알아 올해 아테네 정치 체제가 출제가 될지. 과거에는 스파르타 정치 체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쓴 거예요. PSAT에 도움이 되시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쓱 읽고 한다. 그러면은 예컨대 내가 만약에 PSAT 출제자면은 어떤 이제 함정을 팔 수 있냐 하면, 주로 보니까는 뭐 다음 글을 읽고 뭐 틀린 거 뭐 고르시오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추첨인데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장군 뽑을 때는 추첨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근데 보기에 뭐 장군들 이제 추첨으로 뭐 뽑는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게 마치 맞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는 사실은 그게 이제 틀린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팔 수 있겠죠.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PSAT 언어 논리에? 지금 무진장 지금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저의 모습이 상당히 애처롭지 않나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폴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와, 하다 보니까 벌써 무려 1시간 10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니. 원래 저는 1시간 하고 쉽니다. 근데 지금 필 받아가지고 이랬고, 쉽시다 여러분. 대략 한 13분 정도 쉬고 한 3시 3분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